네, 동해 삼척 출신 이철규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감독권은 우리 부총리님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임원 중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인사가 있었는지 한번 관계부처 장관들께 세밀히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부총리님. 예. 현재 우리 국방부에는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만 국방부에도 정부기관이 헬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PPT를 한번 봐주시죠. 보면은 해경이라든가 경찰, 소방,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 이런 기관들이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각 부처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항공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예산이 좀 낭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공보험은 특수성을 띠고 있어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장 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선정 방식을 보니까요. 경찰청은 최저가 낙찰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반면에 해경이라든가 소방, 산림청은 협상에 의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고나 고장 시에 보험금의 평가 기준이 되는 기체 보상률 기준도 해경과 소방은 도입가를 기준으로 하고 경찰과 산림청은 평가액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상가액을 정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봐 주죠. 기준가 대비 보상률도 해경과 소방은 100%인데 경찰은 96%, 산림청은 61%로 제각각입니다. 올해 계약을 기준으로 4개 기관의 기체 보상률을 도입가로 환산해보면은 해경과 소방은 도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은 산림청은 85%, 경찰청은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이 인적 손해에 대해서도 각기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소방본부는 조종사와 승객이 사망 시에 7억 5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은 경찰은 3억이고 해경과 산림청은 5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해도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큰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조건이 제각각이다 보니 총 보험가액 대비 납부하고 있는 보험 요율에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율 한번 넘겨봐 주세요. 보험료율이 낮을수록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받는 보험가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총 보험가액이 1,740억 원의 1.47%인 20억 5천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경찰청은 1.93%고요. 산림청은 2.11%, 소방은 2.17% 등 보험료의 납부 요율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경 같은 경우가 야간 출동이 제일 많고 이렇게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이 기관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과거에 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기관별로는 상황에 맞게 보장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 각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부총님이 기재부에서 이걸 좀 조정해가지고 이 보험료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조정해 주실 의사가 있나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거를 부처 간 좀 협의를 좀 해서 통합 관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그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각 부처별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상이한 무슨 그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좀 합리적인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기관의 어떤 그것과 맞춰보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부처 간 협의를 해서 좀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한번 좀 넘겨봐요. 좀. 또 다시 한번 넘겨. 이 항공보험 요율 결정 흐름을 보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국내 보험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재보험사하고 계약을 하고요. 재보험사는 다시 로이드 마켓이라고 하는 재재보험사.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2만여 개 인수사들이 이제 이 비링을 통해 가지고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국내 재보험사인 독점적으로 이 재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코리안 리가 요율을 결정하는데도 한 개 회사가 결정하는데도 이 기관마다 전부 다 이 요율이 다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죠. 이걸 정부가 직접 협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보험료로 요율로 그 다음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지시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 검토를 하고 제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산업부 장관님, 네, 장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지난번 종합정책 질의에서 우리 장관께서 마른 수건을 짜내는 자세로 우리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참 이 공감이 가고요. 이 공기업의 낭비적 요소는 제거돼야 한다는 데서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우리 비용 절감 및 안전성을 이유로 석유공사가 동해지사 비축기지를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번 PPT 자료를 봐주시죠. 최근 10년간 9개의 비축기지별 평균 인건비 및 경비를 총괄한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동해가 인건비와 이 부대 경비를 합쳐서 30억 정도고요. 같은 거의 비슷한 규모인 곡성과 용인은 53억 4천만 원, 56억 정도의 이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동해 비축기지 예산 집행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이거는 석유공사가 16년 전에 이 용역으로 외주 줄 때 이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하나의 이 결과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그 동해 비축기지는 비축유를 관리하는 국가 중요 에너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신속한 의사결정하고 대응, 또 책임감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서울대학교의 아마 용역을 2009년 11월에 줄 때도 이게 지형체제가 안전성 확보에 더 그 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위탁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이런 그 국가 중요 시설 같은데 안전 관리 업무는 저기 외부 용역화하지 말고 직영화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저기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PPT 자료. 그동안 보면은 4건 정도, 2000년 이후에 4건의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폭발 등. 여기 보면은 전부 직영 현장에서 발생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마 그 비축 물량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2009년도, 8, 9년도에 용역에서 직영했을 때 안전성이 담보되고 직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안전이 담보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은 즉시 동일한 조건으로 이 직영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동해 비축기지 자체가 또 이런 걸 한번 위탁해가지고 민간한테도 한번 해봐라 하는 파일럿적 성격이 있었고 또 안전성이라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그 동시에 감안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동해 비축기지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자격 또는 능력이 직영 사업장, 직영 비축기지보다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혹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든가
또는 자격 없는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 완화된 이 요건이 있는 건지 혹시? 제가 그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지금 어떤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솔직히 모르겠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든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책임감 측면에서는 그 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영 주는 게 낫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도 주로 저희 산자위원님들이신데 그 비축기지 운영 관련돼 가지고는 외부 용역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자, 그러면요, 장관님. 지금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용역사 직원들도 본사 직원, 직영사업장과 동일하게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자격 요건이 동등합니다. 동일한 자격 조건을 요구받았고요.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비축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한 그럼에도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직원이 3명 또는 2명이 그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고요. 그렇다면은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영 체제가 안전에 도움이 되고 또 용역으로 외주를 주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이 산업부의 주장 또한 석유공사의 주장은 결과로 볼 때 좀 납득하기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그 의원님들께서 공공기관부터 그 안전관리 업무는 그 가급적이면 그 직원들을 외부에 용역 주지 말고 직영화해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요. 장관님, 지난번에 석유공사장이 본의원실에 와서 본사의 유유 인력을 배치하겠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사의 유유 인력들은 본사 인력들을 뽑을 때 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뽑은 직원들이 아니죠? 그 석유공사 자체가 원래 비축기지를 운영하는 게 주요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축기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 안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자질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역 직원들도 그런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근무를 하는데 본사에서 주로 행정 내진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런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보다 더 안전이 담보된다라는 근거를 논리적 설득력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 의원님 말씀처럼 보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그 본사에서 그런 비축기지 관련돼 가지고 안전을 포함해 가지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그 사고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훨씬 더 신속하게 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고 봅니다. 본사에서 직급이 높다고 또 본사에서 관리 업무를 했다 해가지고 안전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비약된 것 같습니다. 이 동해 기지는 지금까지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유 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고급 인력을 이 기지에 소위 말하는 단순 업무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면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구조조정이라면은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아마 이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국회 때서부터 석유공사랑 광물자원공사는 그 과감하게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도 손실을 그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잉여 인력을 좀 그 재훈련을 시킨다든가 다시 재배치해 가지고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안전성도 훨씬 더 그 담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장관님, 본사 직원이 간다고 안전성이 담보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이게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일 없는 사람, 자기 일이 없어진 본사의 직원을 정리해야지 저임금 근로자를 정리하는 게 옳습니까?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석유공사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사에서
그 유효인력이 있으면 그 유효인력을 가급적 활용을 해서 그 비용도 절감하면서 안전성도 어느 정도 담보해 나가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한번 그 소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그 살펴보도록 시키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중앙부처의 국과장이 일이 없어졌다고 현장에 갔다가 이 직원의 업무를 대신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낭비죠. 근데 그 중앙부처의 의원님 그 석유공사의 그 유효 인력을 그대로 두고서 그리고 거기 그 또 위탁도 시키고 이러는 거는 또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효인력이라는 일이 없어진 부서의 직원들을 정리하고 재지역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그렇지. 저는 현장에서 20년 12년 동안 묵묵히 안전 업무를 수행해온 저소득 현장 근로자를 갖다가 정리하고 그 자리에다가 연합 배치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장관님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추가드릴게요. 네. 우리 부총리님. 예. 네. 우리 산업부 장관님께 계속 질의하다가 이 답이 없어서 우리 부총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석유공사는 이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놓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측근을 특별전형 명목으로 채용한 사장이 16년간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21명이나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본사에 고임금 유효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은 석유공사의 적자 발생에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해 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있는 고임금 근로자들의 자리를,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현장 저임금 근로자들을 밀어내는 것이 이 정부의 구조조정이고 이 개혁이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고개를 갸웃거리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이 산업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 부총리님께서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저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지부 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최근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이 시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전문 기관이 도입됨에 따라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을 불과 2달여 앞둔 현 상황에서도 내년도 총 예산이 11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것 같아서 정상적인 출범이 가능할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권익옹호기관은 중앙에 1개소, 또 그다음 지역옹호기관이 16개소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은 1개소에 3억 원, 지방은 5천만 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보면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필수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고사하고라도 인력면에서 최소한 5명 이상의 인원을 두고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5천만 원의 예산으로 5명을 고용하고 그중에 한 사람을 변호사로 채용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중앙 권익 옹호 기관도 좀 사람이 좀 보충이 필요하고 또 지역 권익 옹호 기관은 원래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은 8월부터 운영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4월 달부터라도 땡겨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최소한의 운영비조차도 충당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입 취지에 맞게 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지부가 운영을 하니까 복지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